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같이 공부하죠. 실전 모의고사는 1회분, 2회분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번부터 50번까지는 우리 윤건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거고, 제가 51번부터 이제 100번까지 같이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는 뭐 지금 교재 안에 있는, 본 교재 안에 있는 문제에서 좀 떨어져서 그 문제하고 겹치지 않게 출제를 했고요. 약간 난이도가 더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실전 모의고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뭐 풀다 보면 좀 어려운 거에 딱 부딪히면, 이거 내가 꼭 이런 것까지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린 시험이잖아요. 시험 가면, 시험에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더 당황스러운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때 가서 막상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도 이것도 훌륭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 너무 그거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요. 큰 전체적으로 60점을 넘는가,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취약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1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1번 보겠습니다. 듀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보는 거예요. 자, 1번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포트폴리오 내 각 채권 듀레이션의 가중평균과 같다 그랬는데, 듀레이션은 가중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듀레이션은 이거는 이제 그 만기 형태로 표현된 채권의 위험 지표입니다. 근데 만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기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듀레이션은 만기는 아니에요. 듀레이션을 만기로 자꾸 보지 마세요. 만기는 아닙니다. 그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아니다. 비슷한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만기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형태는 만기 형태로, 만기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존재하는 게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다만 형태는 만기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년 만기짜리 뭐 이 표체를 하나를, 이 표체 A 채권이라는 거를 투자했는데 얘가 듀레이션 2.8이라고 가정해. 2.8년이 이게 듀레이션이라고 가정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2.8년이 만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8년 지나가지고 그 회사 가가지고 야 만기 됐으니까 돈 주시오. 내가 투자한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회사에서 줘야 안 줘요?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에? 여러분들 이게 만기가 아니에요. 실제 만기는 3년이에요. 채권의 실제 만기는 3년이라고. 3년인데 지금 2.8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실제 만기가 아니라 2.8이라는 숫자, 만기 형태로 표현된 채권의 위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정도.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마치 주식의 경우에 베타나 옵션의 경우에 델타처럼 그런 형태의 위험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기는 아니지만 만기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만기는 아니고 만기 형태로 표현된 위험 지표다. 그래서 만기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각 채권 듀레이션의 가중평균 만기,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각 채권 듀레이션의 가중평균 만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서 가중평균 상환기간 또는 가중평균 만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만기가 아니라.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듀레이션이 작아진다. 이거 바로 틀렸죠.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듀레이션은 커집니다. 자, 우리가 듀레이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기간이에요. 기간. 잔존만기하고 자, 표면이율 두 가지인데 요거 잔존만기 표면이율 이렇게 약자로 써요. 이건 만국 공통어예요. 자, 그러면 잔존만기는 길수록 표면이율은 작을수록 듀레이션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표면이율가 이 금리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낮으면 듀레이션이 커져야 되는데 커진 게 아니라 작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당연히 틀린 거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커진다. 맞죠? 만기, 잔존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맞죠? 4번 이 표체의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길 수 없죠. 당연히. 자, 보세요. 할인채나 복리채와 같이
만기 때 딱 한 번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채권은요. 듀레이션하고 만기가 같습니다. 만약에 만기가 잔존만기가 3년이잖아요. 그럼 듀레이션도 3년이에요. 2년이면 2년이에요. 다 똑같아요. 왜? 왜냐하면 할인채나 복리채는 꼭 만기 때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딱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그 중간에 돈을 하나도 안 빠지니까 듀레이션의 개념은 무게중심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딱 요 만기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여기 무슨 널판지가 있다고 가정하세요. 널판지에 이렇게 뭐가 무게가 이렇게 뭐 추가 있어요. 그리고 만기 제일 많이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널판지를 무게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 널판지에 무거운 것이 맨 끝에 하나만 있어. 맨 끝에 여기만 있어. 그러면 무게중심은 맨 끝으로 가야지. 여기로 가야지 무게중심이 잡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 가야지. 만약에 이 널판지가 이게 질량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얇아서 질량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무거운 것이 들어있다 그러면 무게중심도 끝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뭐가 추가 여기 있다 그러면 무게중심은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간단 말이죠. 앞으로. 여기 쭉 있으면 여기 약간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쿠폰이라고 쿠폰. 채권의 경우 쿠폰. 이게 이자란 말이에요.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채권은 만기보다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요. 듀레이션이 앞으로 간다. 그거보다 짧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는 채권은 할인채나 복리채는 중간에 이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만기 때만 딱 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듀레이션과 만기가 같아요. 그런데 이 표체의 경우엔 어때요? 이 표체는 중간중간에 이게 있잖아요. 이자가. 그리고 이만큼 만기 때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만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만기보다 짧단 말이에요. 듀레이션은. 그래서 이 표체의 경우엔 듀레이션이 잔존만기보다 무조건 짧아요. 무조건 짧아. 지금 보세요. 이 표체의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길 수 없다. 맞죠? 만기보다 같지도 않아요. 만기보다 짧아요. 짧아. 자 보세요. 자 다시 널빤지 봐서. 자 만기 때 이렇게 원금 받고 이 표체는 중간에 이 표를 받잖아요. 이자를. 그럼 만기보다 이렇게 짧죠? 짧죠? 짧은데 만약에 이 표를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이만큼 많이 받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더 가죠?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쿠폰 이자율이 낮으면 이게 뭐야? 길어져요. 듀레이션. 무게중심이 길어지고 이 표가 크면 이게 중간에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이 표가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쿠폰이 크면 표면금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듀레이션이 작아지는 거예요. 어?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듀레이션은 결국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헷갈리니까 이거 빼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5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죠. 자, 52번 주가 분석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죠? 요것은 기업의 단위당 수익가치라고 표현했어요. 수익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맞아요. 그러나 수익가치는 아닙니다. 수익가치가 아니라 그 기업의 장부가치, 주당 장부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이 지문이 맞으려면 PBR이라고 하면 안 돼요. PBR이 아니라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퍼가 돼야 돼요. PER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퍼는 뭐죠? 퍼라고 하는 거는 요건 뭐냐면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익, 단위당 수익가치에 대한 주가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순자산 비율은 아니에요.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은 수익가치를 근거로 해서 주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 또는 장부 가치에 대하여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틀렸고요. 2번 패턴 분석 중 삼각형, 깃발형은 반전형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반전형이 아니고 이건 지속형입니다. 2번은 지속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반전형은 헤드앤숄더라든지 V자, 원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기술적 분석은 수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발생된 주가 변동도 잘 설명할 수 있다. 틀려요. 기술적 분석은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이 뭐죠?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으로 주가를 다 설명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지표 분석은 과거의 추세 성향이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거죠. 지표 분석도 모두 기술적 분석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주가나 과거의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건
뭐 지표 분석이든 추세 분석이든 패턴 분석이든 그것이 기술적 분석이라면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세 성향, 과거의 가격, 거래량 이런 흐름이 향후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이게 기술적 분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표 분석 당연히 맞는 거죠. 지표 분석도 기술적 분석이에요. 지표 분석도 기술적 분석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4번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52번 해결했습니다. 자, 요번에 53번 보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채권 투자 시 신용 위험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용 위험은 그 내용이요. 신용 등급 하향 위험도 있고 스프레드 확대 위험. 특히 신용 스프레드 확대 위험을 축소 위험으로 바꿔서 잘 내니까 조심하세요. 확대 위험이고 부도 위험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유동성 위험은 아니죠. 유동성 위험은 신용 위험과 따로 분류합니다. 따로 분류해서 유동성 위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신용 위험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53번 1번이 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54번 보죠. 채권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릅니다. 자,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함으로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되죠. 정부가 이 종이 조각 사시면 이자 얼마씩 따박따박 들이다가 얼마 후에 원금 얼마 드립니다. 이렇게 보증한 거예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위험 채권, 안전자산 또는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요. 2번 할인채는 만기 금액을 기간 이자율로 할인해서 이걸 이제 일본말로 왈이라고 그랬죠. 깡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깡을 해가지고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액면보다 싸게 발행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3번 지방채는 국채보다 안정성이 높고 벌써 땡 틀렸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보다 안정성이 높습니까? 안정성이 낮죠. 그리고 이자율은 높죠.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가 높고 낮다가 틀렸죠. 안정성이 낮고 이자율은 높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3번이 답입니다. 4번 선순위 채권의 청구권은 후순위 채의 청구권보다 우선하겠지. 여기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이 앞이고 후가 나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어만 알아도 맞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4번도 맞았으니까 3번이 답입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주식운용 전략으로 틀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자, 성장주 투자 전략 적극적이죠. 가치주 투자 전략 적극적이죠. 뭐 중소형주 투자 전략, 뭐 테마 주식 투자 전략, 뭐 이거 수없이 많아요. 적극적인 건. 그런데 4번 인덱싱 전략은 아니죠. 여러분들 인덱스 펀드로 만들어서 그 주식 바스켓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추종하게끔 만든 거는 이게 적극적인 게 아니라 시장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장 추종 전략이니까 이거는 소극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건 뭐 금방금방 맞출 수 있네요. 자, 다음 문제 56번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릅니다. 자,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러분들 맞죠?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이죠. 자, 증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증권 6종류 있어요. 그럼 뭐 있어요?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빼고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벌써 5개 나왔죠. 다시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뭐예요?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파생결합증권이니까 6가지 맞죠? 이 파생결합증권은 앞에 파생자가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증권이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원본까지만 손실이 가능한 증권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외에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곧 원본까지만 손실 가능하지 원본을 뛰어넘어서 손실이 가능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도 맞죠. 3번 신용위험도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파생결합증권에서는 기초자산으로 삼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금융투자상품, 일반상품, 신용상품, 날씨, 재해 뭐 해가지고 통화 뭐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이 신용위험도 역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투자대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4번 파생상품은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손실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죠. 파생상품은 투자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증권은 원본까지만 손실 가능하고 파생상품은 원본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손실 위험이 가능한 겁니다. 4번이 틀린 거죠.